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한국자원봉사학회 후기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자원봉사학회 총무이사 이종화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 굉장히 추운,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한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는데 먼지는 많은 날씨입니다. 굉장히 이제 분주한 중이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회는 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지식 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마다 이제 2차례씩 이렇게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회는 특별히 과학의 눈으로 본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써 주시죠. 행정으로 또 재정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김호진 민간협력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분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시고요. 또 동시에 수많은 강연 그리고 저서 또 과학의 대중화에도 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뇌인지과학과와 융합인지학부를 이끌고 계시는 정재승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학회를 이제 준비하신 우리 자원봉사학회의 정진경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라재건 상임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김희욱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더 오기로 하신 우리 내빈들께서 계신데 또 차가 막히나 봅니다. 오시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우리 한국자원봉사학회 정진경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정진경입니다. 평소 제 스타일 같아서는 글을 읽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데요. 행여나 실수할까봐 원고를 읽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자원봉사학회 후기학술대회 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자원봉사와 과학이 만나는 특별한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이 펼쳐질지 설레이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 활동을 할까요?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오늘의 강연과 발표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동개최로 참여해 주신 우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감사드리고요. 늘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이분을 제가 소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민 스타 교수라고 저는 칭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또 기획 주제를 발제해 주실 박선아 박사님, 김기룡 대표님, 그리고 알쓸 봉잡의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에 여러분과 저희 자원봉사학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행정안전부의 김호진 과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연말에 저희들 행정업무도 그렇지만 다들 학계나 현장에 다 바쁠 텐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 너무나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또 오늘 이 학회 현장에 와서도 우리 라재건 한국자원봉사협회 상임 대표님 뵈니까 너무 또 존경심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나 자원봉사나 민간 자선기구 어느 자리에서나 아마 가장 먼저 소개받으셔야 할 그 중심이라는 것을 행정업무 수행하면서 늘 느끼고 존경의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안부와 행정을 항상 함께하는 김호육 우리 중앙센터장님하고 오영수 우리 센터협회 사무처장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더 분위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날 저희들 행정적으로나 민간 현장으로 보는 뜻깊은 자원봉사의 날이자 우리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추진본부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뭐 행정적이고 조금 이런 행사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 자리에도 역시 우리 라재건 상임대표님께서 장관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으시면서 우리나라 민간 자원봉사와 기부 나눔을 제1선에서 앞장서고 계시는 15개 단체가 정부와 함께 연합해서 추진본부를 출범한 뜻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오늘 이런 행사도 그러한 것에 조금의 더 힘이 모아지고 저희도 그런 각오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마음과 동기로 우리 정진경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중심을 잡아주셨던 이 한국자원봉사학회도 사회복지학회와 함께 그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현장이나 이런 그 행사나 이런 관련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한국자원봉사학회와 함께 한 것은 그간에 보여준 어떤 그러한 그 정책적인 방향과 저희 행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열정과 마음의 순수함을 믿고 공감하기에 저희들도 건의를 보고를 드렸고 또 흔쾌히 학회에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진경 우리 회장님과 모든 학회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경 교수님하고 이종화 교수님 원래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 그 실태조사 정책 연구를 또 앞장서서 해주셔서 코로나를 계기로 다소 위축되어 왔던 이 부분을 심기일전 재전환하려는 중요한 시점에 큰 아침 전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러한 정책 연구나 이후에 모든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행사 너무 축하드리고 아직은 상임 대표님 항상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시하고 싶습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아닌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앞에 있었던 강의 되게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획 세션은 6배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분을 더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획 세션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앞에 얘기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아마 우리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기획 세션에 대한 안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제 세션에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당연한 현상을
왜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정재승 교수님의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개인의 뇌 속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얘기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이 자원봉사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게 저희가 아마 다루는 얘기들의 범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세션, 저희가 진행하는 세션에서 가지고 있는 화두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 통념적으로도 누구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냐, 어떻게 좋은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병통치약이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원봉사가 어디에 좋고 얼마나 좋고 어떻게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번 세션에서 제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사회 통념으로 사용된 것과 비슷한 게 보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약도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의료 체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보약은 대략 몸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보약이,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보약을 일단 먹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 문제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아주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일에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도 분명히 선명하죠.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돼 라는 것들이 선명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중요한 처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잡한 문제, 복잡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일단 먹어, 보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통념이나 신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점점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과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기도 하고 개인들의 처한 상황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딥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 거냐? 또는 그것이 자원봉사라는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과학적 접근이 오늘 논의되는 아마 어떤 이런 통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도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얘기의 범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가 과학적으로 진단되어져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뭔가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처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는 이 일련의 작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약을 먹는 것과는 다른 처방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맥락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동기, 원인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사용해왔던 자원봉사는 선한 행위,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어떤 진단도 있겠고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들이 필요하겠다. 그냥 퉁쳐서 자원봉사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의 동기들을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좌우지간 열심히, 좌우지간 많이가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활동의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뭐냐, 적절한 도구가 뭐냐,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과학이 필요한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자원봉사에 어떤 투입하는 활동이 그냥 양적인 투입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성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표면적인 성과죠. 보람이 있었어, 좋았어, 만족했어 라는 건데 그것의 이면에 들어있는 이걸 통해서 뭐가 바뀌었을까?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비를 들었습니다만 자원봉사가 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써왔던 어떤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한번 통념을 바꿔보자 라는 것이 이번 우리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진단에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나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이 세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잠깐 아시면 좋겠는데요. 알쓸봉잡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쓸신잡을 약간 이제 따라가 보는 거죠. 패러디. 그래서 뭐 제 역할은 뭘까라고 하다가 되게 이제 철없고 재미있고 한 두 가지 캐릭터를 같이 갖고 있는 그 진행자 아시죠? 영화 감독. 뭐 그분의 역할이 제 역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는 조금 했지만 사람들을 열심히 맞춰주는 게 아마 제 역할일 것 같고요. 오늘 6분의 이제 같이 얘기를 수다를 나눠주실 분들한테 이제 그때마다 얘기에 끼어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분들은 왜 순서대로 안 해? 뭐 그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그냥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얘기하실 분한테는 제가 살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박선아 박사님이 얘기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자원봉사라고 했더니 카이스트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분도 카이스트에서 오셨어요. 근데 아마 인류세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박선아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정의한다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말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한 10분 이내로 말문을 열어주시면은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한테 눈치를 주시면은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박선아라고 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이제 봉사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이제 발제를 맡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는 환경 정책에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이게 저의 화두였어요. 오랜 화두였고, 그래서 리빙랩 방식이라거나, 왜냐면 환경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 과학적 사실에 있거든요. 환경이 망가졌다는 것이 과학적 팩트로 드러나야 우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과학과 당연히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뭐 정부가 해결을 하나 뭐 어떤 기업이 해결을 하고 이렇게 단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중들에게 과학을 소통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들을 해왔고요. 제가 속한 인류세 연구센터라는 곳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과학에 기반하는 지식을 만들되 또 과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또 그런 학문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거기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은 과학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요약을 하면.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 특히 예전에 과학에 대해서 이제 봉사랑 접점이 없었더라면 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네, 분명히 과학은 양면성을 가진다. 이게 일단, 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제가 기후위기라거나 생태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발전의 어두운 면이구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시하는 것도 과학의 언어로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인류세 연구센터, 인류세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류세는 이제 지질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이제 됐는데, 이제 지층이 쌓여서 우리가 뭐 홀로세, 그래서 지금 12,000년 전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홀로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지질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인류세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1950년대 이후에 인간이 이제 지지를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행위자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활동에 인간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류세의 개념이고요. 이런 인류세라는 말이 또 나오고, 그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들을 추동한 것도 사실은 과학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 국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국제적인 과학자들의 합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산화탄소가 40만 년, 80만 년 전 그 사이클, 안정적이었던 사이클이 분명히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학이 수행하고 있고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만 과학적인 조사라는 거는 때로는 우리 직관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당연히 이럴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과학적인 걸 열어보면은 생각했던 거랑 거꾸로 그럼 김이 팍 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정동이랑은 조금 다른 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좀 과학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위해서 제가 박선아 선생님한테 사실은 과학이 이런 거 하는 거구나라는 걸 딱 느낌으로 받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한 6년 전쯤이었는데 미세먼지가 한창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박선아 선생님이 지금도 청년이시면 그때는 더 영한 청년이실 때인데 연구를 하나 했는데 되게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뭐냐면은 미세먼지랑 서울시가 제시하는 시민 실천 수칙 10가지 사이에 연관관계가 별로 없네요 라는 거를 딱 내놨어요. 뭐냐면요,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엄청난 큰 문제고 뭐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내놓은 10가지 시민 실천 수칙이 문제의 원인하고 처방하고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등어 굽는 거 집에서 안 하는 거하고 미세먼지 해결하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었거든요. 그 얘기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사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는 이 실천 수칙들이 이제 지자체별로도 쭈루룩 나왔었는데, 뭐 7대 실천 수칙 아니면 10대 실천 수칙이 나왔었는데 사실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따라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따라하기가 좀 그렇고 다들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걸 하면 진짜 미세먼지가 좋아지냐? 그때는 더욱더 그랬어요. 미세먼지는 외부의 문제다. 어떤 산업의 문제고 중국의 문제지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라는 너무 확실한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럼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썼던 방식이 리빙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약간 워크샵, 그것도 일종의 봉사 같은 건데 한 2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한 3-4번에 걸쳐서 워크샵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끌어내고 또 그것들을 어떤 홍보, 실천의 그런 홍보 타입으로 이제 기획해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자전거를 많이 탄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미세먼지를 뭔가 행동한다면 따릉이 정도를 탈 수 있겠다. 거의 그 정도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가장 이제 또 젊은 층이 또 선호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설득적일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서울연구원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제가 작년인가요? 논문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홍보물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까지도 제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 우리도 아까 효과성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효과가 그 연구에서는 뭐 물론 흠이 많은 연구지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미세먼지를 실천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처음 듣는 메시지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미세먼지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천을 하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게 남이 할 것 같은지였어요. 주변 친구들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의 그때 가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낯선 것들이 주어질 때 아까도 어떤 소셜 러닝 같은 것도 나왔지만 그런 주변에 지지하는 또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재미있었던 연구였습니다. 네. 그 다음 분을 또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거나 시민들한테 뭔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아마 이제 정말로 원인을 분석하고 증거를 찾아서 아마 기획하는 게 상품 기획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시민들한테 이런 거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려면은 정말로 증거에 기반하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현주 실장님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사회공헌, 특히 게임 유저들한테 행동화를 이렇게 끌어내는 사업들을 매우 이제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권 실장님 어떠신지요? 그 알쓸봉잡은 아주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잘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스마일게이트라고 게임 회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중국에 주로 이제 많은 게임들을 수출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MMORPG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고 여기에는 이제 펀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위 하신 기부 하는데 이 펀이 대문자 FUN을 써요. 펀, 그러니까 재미있는 뭔가 기부가 있고 그다음에 힐링이라는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 게임에는 그 MMORPG 역할 중에 힐러라는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롤 이런 데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힐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닥터 같은 역할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아픔이나 뭐 문제나 이런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더 힐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백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더 힐링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펀딩이나 힐링이 이제 가능한 것들은 저희 여기 플랫폼에는 주로 게임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이게 뭐 성향에 따라서는 뭐 운둔형이신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롤플레이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어떤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걸 할 때 이거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자료들은 사실 뭐 이런 인류세 연구센터나 아니면 이런 다른 과학적인 기관들 사이트 같은 데서 해주시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 게임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감하실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나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감해서 이걸 내 문제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미세먼지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냥 환경의 이슈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해변에 쓰레기를 줍자 뭐 이런 줍깅이나 플로깅 캠페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가 뭐 해변에 쓰레기 양이 얼마고 뭐 이게 뭐 그 중에 수거되는 게 얼마고 그래서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가 나오고 이거를 모두 다 측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거는 이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관심이 있을 때 저희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그냥 제공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게임 유저들이니까 게임 안에서 같이 공동 미션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여름방학 업데이트에서 섬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팀이 쓰레기를 막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재화를 수집하거든요. 게임에서는 이렇게 러닝하면서 재화를 수집하면
그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 온도가 차듯이 쓰레기를 많이 수집해서 우리가 모은 재화 미션으로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참여하신 유저들은 굉장히 뭔가 희열과 재미를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공동의 미션을 달성해냈다니 라는 재미있는 참여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실제 해변에서 그 플로깅을 하시거나 이런 작은 단체들 혹은 또 뭐 그런 거를 앞장서서 하시는 자원봉사 기관들에 저희가 이제 기부금을 연결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시는 자원봉사에 저희가 희망하시는 유저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업은 사실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진단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 문제를 잘 진단하실 수 있는 분과 그런 그 문제를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유저들 그리고 그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는 방식을 연결해서 결국 그 문제를 좀 컬렉티브한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저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의도는 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세션쯤에 하려고 했는데 앞질러 나와버리긴 했습니다. 뭐 그러나 제가 두 번째 세션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활동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과학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까라는 거를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끌어가 보려고 했고 아마 네이버에서도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진단하거나 문제를 발견해내는 거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이왕 그쪽에서 얘기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최문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최문정 교수님은 이 정말로 과학기술, AI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제가 되게 관심이 사는 부분인데 에이징,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에서 새롭게 오는 과제들, 인생의 어떤 여러 도전 과제들을 이 기술과 어떻게 접목될까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고객들의 직면하고 있는 숙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욕구를 파악해내는 거 이런 거에 아마 되게 중요한 작업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대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최문정 교수라고 하고요. 2014년부터 에이징 앤 테크놀로지 팔러스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고령사회 기술복지 정책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 기반 사회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연구실이 지향하는 거는 이제 특히나 ICT를 많이 활용해서 그 에비던스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이제 구현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자원봉사 학회에서 이제 이런 기획 세션을 마련하셨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이제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김기룡 대표님께서 가치 측정 이런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하면 가장 생각이 남는 게 저도 이제 사회복지 박사하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 석사도 했었고 사회복지 석사 때 이제 복지관에서 실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저도 뭐 자원봉사도 하고 근데 이제 2014년에 카이스트에 오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해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조금씩 했어요. 좀 시간이 될 때. 근데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중증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안부 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파일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제 파일을 꺼내서 그럼 거기 전화번호나 이걸 보고 거기는 전화로 이제 전화해서 이제 고독사 예방의 취지가 되게 컸죠. 이제 그런 자원봉사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네이버에서 오셨지만 네이버 케어콜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이제 케어콜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저희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 케어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봤거든요. 근데 케어콜이 이제 인공지능 음성인데 굉장히 인간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뭐 예전에 우리가 ARS에서 부르시면 넘버 1번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응답형이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근데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할 때 어르신 어떤 분은 지난번에 무릎 수술을 했다 그럼 적어놨다가 이제 다시 물어봐 어르신 지난주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런 자원봉사의 영역도 어떻게 보면은 독거노인 안부전은 사실 사회복지사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제 물론 위험 계층인 경우에선 사회복지사가 직접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리소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복지관의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것까지 하기 어려울 때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김효육 그 센터장님께서 이제 과학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과학적인 행동, 그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그 정세훈 교수님이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행동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지난 사실 20-30년 동안 가장 발전된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경제학인데 인간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어떤 걸 행동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뭐 인력 관리나 훈련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돈이 되는 분야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돈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언돈 사이언스처럼 이제 그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고도화가 많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 과학기술의 변화나 이런 AI 영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자원봉사학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많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자원봉사 영역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쓸 봉잡이라고 하셔서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거기 마이크를 그다음에 김기룡 대표님이 살짝 잡아주시죠. 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김기룡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중앙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자원봉사의 성과 측정, 성과 평가 이 작업들을 이제 쭉 해오시면서 사실은 저는 이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 단계는 뭐냐면 문제에 대한 정의, 무엇을 문제로 볼 거냐, 과업을 정해야 과업이 실행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저는 되게 김 대표님한테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를 진단하자, 무엇을 문제로 볼 거냐, 그래야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근거에 기반해서 자원봉사의 과제를 발굴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 측정을 이제 본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성과 측정을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자원봉사 분야라기보다는 의외로 영리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원래 문제 해결의 주체는 뭐 저도 사회복지 출신입니다만 뭐 사회복지나 또는 시민사회나 이런 약간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뭐 특히 또 공공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경제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좀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숫자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게 뭐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업 경영이라는 건 결국 재무제표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기업의 가치 평가도 재무제표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럼 그 문제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는 거냐? 어느 만큼 해결되는 거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들어가는 과정을 투자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좀 기부라는 용어에 좀 익숙하잖아요. 뭐 기부, 지원 이런 거 익숙한데 영리 섹터에서는 이제 투자라는 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게 임팩트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임팩트라는 단어가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팩트라는 거는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이다라고 말하는데 사회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독거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잘못하면 요즘 또 홀몸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홀몸 어르신 계신 게 문제야. 근데 나는 혼자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성격상도 그렇고 난 외롭지도 않고 나 혼자 시간을 되게 잘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옆집 사람하고 되게 잘 지내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독거 어르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문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독거 어르신이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되게 외롭거나 또는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은행에 가서 뭔가 뭐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키오스크도 사용을 못하고 은행에 가니까 뭐 요즘은 은행원도 많이 없어지고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독거 어르신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솔루션이 이제 종이접기 교실, 그 다음에 노래 교실, 뭐 말벗, 반찬 배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활동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게 사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예를 들어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고이고 어떤 지역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저도 그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의 가정이 침수가 되고 이게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현상을 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솔루션이 이상하게 가요. 저는 국가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저출산 정말로 잘못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사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는 이건 경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문제고,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아과가 폐업을 해서 의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의료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선행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만 사실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들, 일률적이지 않은 솔루션,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성과 측정을 멘토링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장 실무자분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더 길게 하게 됐던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또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입, 이제 자원봉사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찾아낼 거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냥 이제까지 보통 이제 통념적으로 보자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저는 이제 이건 저의 통념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약간 독수리 오형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써오지 않았을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근데 잠깐 멈춰. 뭐가 진짜 문제지?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적합한 솔루션은 뭘까?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노력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도입에 관련된 얘기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는 과정,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할 거냐? 사람의 손발로만 하는 어떤 액티비티만 의미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앞에서도 살짝 언급됐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의 협력들이 필요할 텐데, 또는 덧붙여서 오늘의 중요한 요소인 새로운 과학기술은 여기에 어떤 협력의 역할로 들어와야 될까? 자원봉사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항상 이렇게 산만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될 것인가? 또 다른 협력의 과제들은 필요 없을까? 새로운 어떤 협력의 파트너는 누굴까?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아마 계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실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AI도 필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박선화 선생님은 또 시민들의 과학자로서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실까요?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 쳐다보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김지현 선생님?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네이버 웨일에서 기획팀을 맡고 있고요. 그 웨일이라는 게 뭐 고래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3, 4년 전보다는 그래도 나름 유명해져서 그게 브라우저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지식인이셔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김유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을 때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의 지금 현재의 플랫폼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다 요즘은 모든 서비스가 다 플랫폼화하는 상황인 거고 플랫폼이라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와 제공자가 모여 있는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 플랫폼은 더 강력해진다. 근데 이제 저희는 웹을 기반으로 한 중립적인 기술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효익을 드릴까? 그게 어떤 기반에 해당되는 플랫폼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저는 계속 주장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세션 첫 번째 정승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을 때 너무 저 인상 깊었던 게 뇌는 고민을 안 하는 쪽으로 한다.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셨을 때 그 습관이 보통은 쾌락을 더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주셨는데 너무 인상 깊었고 그 인사이트가 저희는 그게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드릴 거냐를 기술이 지원해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강력한 어떤 사회 봉사 하시는 주체자의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단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셨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저희 브라우저에 안에 저희가 그 작은 그 웹 확장 기반의 서비스 솔루션이 하나가 이제 같이 이제 제휴해서 탑재를 했는데 그게 브라우저 사용하는 습관상에 있어서 산소 저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그냥 약간 게임 요소를 넣은 앱이 하나 저희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 사실 저조차도 그 브라우저 저는 이제 업무하시다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탭 한 20개 띄워놓고 쫙 보시잖아요. 근데 그 탭 하나 띄워놓는 거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메일함을 지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버에 부하가 걸리고 그로 인해서 전기를 어느 정도만큼 잡아먹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뭐 그건 서비스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그게 그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갈 수 있다는 트리거로서의 작용하는 거죠. 아까 그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넣지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되게 서비스 그 자체 앱을 상당히 기획을 잘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사실 밑판 기능이에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좀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울 수 있는데 다 센터에서 하셨고 저희는 그냥 그 기반만 제공을 해드린 건데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릴 때 그런 서비스나 그런 자원봉사하는 어쨌든 그 활동의 영역들에 저희가 조금만 더 기여를 하면 훨씬 더 서비스를 구성하시거나 기획하시는데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드리는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걸 어떻게 과정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는 시스템 국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는 조직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의 경쟁자는 네이버의 경쟁자는 노란색 회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지만 저희는 그쪽이 아니라 웨일팀은 저희는 이제 그 제일 큰 회사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전체 시총을 버금가는 회사들과 브라우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쪽 회사들과 브라우저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뭐 정제를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저희 스스로의 어쨌든 토대로 갖고 남기고 가꿀 수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 하는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적 접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번의 기회에 뭐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많이 좀 같이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되게 훌륭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 회사 내부에서도 저희는 이제 ESG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해 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 제가 이제 아마 조금 통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추어가 통역을 좀 할게요. 이게 이제 자원봉사가 이제 속칭 약간 문과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좀 이과 쪽이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공대 쪽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가 약간 저는 번역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통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제 웨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처럼 컴퓨터 인터넷을 할 때 쓰는 이제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를 띄워야 뭔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띄웠을 때 습관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브라우저를 띄워서 쭉 서칭하고 막 들어가서 뭐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해. 뭐냐면은 메일 한 비워. 그 다음에 그 쓸데없는 파일들 지우고 컴퓨터의 부하를 줄이는 거야 라는 거를 매일매일 컴퓨터를 시작할 때 그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를 저희 중앙센터랑 지금 네이버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 고맙습니다. 이거 번역을 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몸에 습이 만들어져야 사실 행동화가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 또는 어쨌든 이 탄소를 줄이는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당신의 컴퓨터 켜는 습관을 바꿉시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띄웠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하나 일기 쓰듯이 뭔가를 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게임처럼 만들면은 옛날에 우리 이제 다마고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조금 연식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다마고치 키웠던 것처럼 요걸 매일매일 내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나의 다마고치가 성장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제공하는 나무 한 그루를 확보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키워지면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나무 심으러 갈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랑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한 자원봉사 활동에 스며들기.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또 조금 더 보충하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뭉치지 못했어요. 하나 또 다른 한 축을 제가 시간 써도 되는 건가요? 뭐 짧게 네. 쓰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웨일이 브라우저이지만 이 사실 코로나 시기 때에 어쩔 수 없이 격리돼 있었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 플랫폼 사업도 브라우저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자원봉사의 어쨌든 테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특정 교육청과의 협의할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들이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그 교육적 목적에도 상당히 좀 부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모 교육청 이제 기획 담당관께서 너무 취지가 좋다 하셔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교육적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학생들이 결국에는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 플랫폼 통해서 이제 확대할 수 있게끔 하게 된 데에도 사실은 저희 플랫폼이 좀 더 아까 같이 밸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데서도 좀 되게 저희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협업에 참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게임 회사에서 한번 받아서 한번 조금 더 보태주실래요? 게임 유저들한테는 사회 참여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게임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이제 재미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 쾌락을 줄이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 그 쾌락을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는 거죠. 그 아까 그 정재승 교수님 말씀 주셨던 이제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 저희는 게임과 같은 아니면 게임처럼 아니면 게임의 어떤 요소들을 도입한 이제 게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미 교육이나 굉장히 많은 사회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 알고 계신 뭐 이걸 잘하면 상을 줄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목표가 달성됐을 때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줄게 이미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 방식이어서 사실 뭐 어떤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펀딩이나 힐링에서 이거를 전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은 재미라는 요소고요. 그 재미라는 요소를 이제 어떨 때 재미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됐을 때, 뭐 성취가 됐을 때, 성취가 달성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또 그 보상을 뭐 자랑할 수 있었을 때, 또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근데 어떨 때 가장 사람들이 칭찬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의 보상의 폭이 큰가 하면 아까 정재승 교수님이 주신 말씀이 놀랍게도 그것과 일치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그것으로 뭔가 봉사나 참여활동이 진행됐을 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저는 이제 그걸 바텀업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그 보면 공감하기 뭐 이런 거 누르기 할 수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SNS에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뭐 공감하기, 공유하기 이런 기능들인데 이런 것들을 게임에서 반영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자원봉사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서도 그런 요소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활동에 참여하신 힐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EXP라고 게임에서 약간 어떤 능력치를 쌓는 것 같은 EX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로그인해서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감해줬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어떤 봉사활동에 뭐 좋은 칭찬 댓글을 남겼을 때 이제 좋은 커뮤니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난 EXP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레벨이 생겨요. 1레벨, 2레벨, 3레벨. 이 레벨들이 모이면 이제 랭크라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배지도 생기고요. 내가 로그인했을 때 당신은 이만큼 레벨에 벌써 달성되셨습니다. 뭐 되게 다 알고 계시는 요소잖아요. 달성되셨습니다. 이제 다음 레벨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다. 이런 어떤 봉사활동에 아니면 이런 뭐 기부활동에 더 참여해 보세요. 라면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배지를 내가 저 황금색으로 올려달고 싶어. 요것만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참여하면 내 레벨이 올라가네. 그다음에 가끔씩은 특별한 배지들도 있습니다. 뭐 그냥 일상적인 봉사활동을 하거나 할 때 없는 배지들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이제 그 멘토링 활동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학대나 뭐 방임으로 이렇게 그 보호폼이나 이런 시설에서 이제 보호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어려움은 사실은 사람들은 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뭐 안타깝다, 불쌍하다,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뭔지 물어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복지 제도나 모든 생활시설에서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야 참여해봐. 이거 너희들의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봐라고 하지 그 친구가 뭐가 하고 싶은지 이 친구가 지금 되고 싶은 게 뭔지를 옆에서 보통의 아이들은 그걸 이제 부모님이 옆에 혹은 보호자가 옆에서 물어봐 주세요. 너는 꿈이 뭐니? 약간 이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저희 임직원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이니까 이 임직원들이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너는 뭐가 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니? 꿈이 뭐니?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이거를 가치적인 표현으로 이제 유대감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이런 활동들은 사실 굉장히 관계도 지속해야 되고 쉽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플랫폼에 로그인했는데 그 배지를 달고 계신 사용자는 이런 어려운 활동을 해내시는 아주 존경할 만한 명예로운 그 봉사자신 거죠. 힐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을 온라인에서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요새는 다 뭔가 사람들이 신청하고 로그인하고 시간 인증받고 뭐 확인서 출력하면 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하고 근데 그 활동을 취소하거나 신청하거나 또 나의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온라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기술적인 요소 그런 그 사람의 경험치와 시간과 뭐 레벨들을 뭐 누적화해서 통계화해서 보여준다든지 그걸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서 더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많은 봉사자들 특히 이제 젊은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어려서부터 게임을 즐겨서 놀이문화로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미를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네, 조금 더 또 가볼게요.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자원봉사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마음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우리 휴먼웨어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이제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냥 단순 활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지적 활동, 기술에 대한 접근, 기술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쪽 게임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랩을 만들어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해보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던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박혜나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나입니다. 처음에 제가 제안을 받고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과학과 관련해서 뭐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굉장히 의아했고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와서 정재성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안에 전부 다 녹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초대를 해주셨구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실제 앞에 다른 토론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거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9년에 경남 사회 문제 중에서도 사회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SOS랩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차 사업인데 그 사업에 연구 기관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 안에 과연 안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불안한 요소라고 느끼니,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개선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온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네, 불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제안한 문제들을 시민연구단, 시민협력단이 구축이 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하시게 되고요. 그 시민연구단에서 RFP까지 만듭니다.
예, 모델을 만들고요. 그거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서 최종 확정된 RFP를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에다가 공고를 띄웁니다. 그럼 기업은 그 RFP를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현장 프로토타입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의 주민이 되고 문제가 있는 마을의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그 마을의 문제들을 발굴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사례를 이제 정의해서 그것들을 실제 풀어내는 방식이 기술적인 부분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접근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습관을 개선하거나 행동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다양한 에너지를 투여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그 공적인 자원이 투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의 현장 프로토타입을 적용을 할 때 굉장히 고민되었던 게 경남의 지리적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컸습니다. 경남이 산맥을 둘러싸고 있고요. 바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좀 소외되어 있는 외곽에 있는 마을들이 많았고요. 그 마을들에는 초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마을들. 그래서 한 마을에 30가구가 산다라고 하면 26가구가 전부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은 초고령의 70, 80세 어르신이거나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가면 이장님이 청년이라고 하시는데요. 68세세요. 72세시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찾아가서 보면 실제 좀 그 아이들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의 환경 문제, 안전 문제가 해결이 굉장히 더딥니다. 누군가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발굴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위험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다닌다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을의 어르신들은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살아왔어.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 뭐가. 피해 다니면 돼. 우리는 피해 다녀. 잘 피해 다녀. 그런데 그 마을의 이제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괜찮아. 이거는 우리한테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낙상사고가 많으시고요.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길에는 이렇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6시 어두워지면 밖을 안 나오세요. 집안에 저녁을 5시에 드시고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드시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4시, 5시 돼서 일어나시면 아직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못 나오시고 집에서 계속 텔레비전과 친구가 되기를 하고 계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의 문제들을 발굴을 할 때 아까 정재승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새벽녘에 봉사자들과 시민협력단과 들어가서 할머니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폐유모차 끌고 골목을 돌아보기. 네, 조금 어둑해진 골목에서 약간 내가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아니면 물고기를 끼고 골목을 걸어서 나와보기. 그러면 할머니들의 시력과 비슷한 어떤 환경적인 조건 안에서 이 골목을 걸었을 때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발굴하면서 자원봉사자님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SOS랩의 시민협력단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거나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이제 대상분들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입 모아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할 역할만 수행해야 되는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마을의 주민이 돼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내가 제안한 문제가 좀 어설프지만 그거를 전문가들이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만들어낸 문제가 채택이 되었을 때 그분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보상 심리가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OS랩에 참여했던 72명의 시민협력단이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시작한 지가 2020년에 저희가 SOS랩을 시작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엄청난 충성도를 발휘하는 봉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년에서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침체기였거든요. 근데 그 침체기에 이분들의 활동력은 엄청나게 200%, 300% 늘어났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박혜나 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박선아 선생님이 또 얘기 하나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시민과학자 얘기가 아마 새로운 참여 방식이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또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조금 더 들어보려고. 네, 저도 뭐 발제문에 뭐 쓰고 이렇게 했지만 쭉 전 듣다가 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엄청 다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신기하다는 이렇게 그냥 감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협력의 파트너가 누구냐 그래서 과학인데 어쨌든 우리가 주제가 과학이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과학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AI든 어떤 좋은 기술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우리가 봉사에 기여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기술이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자본이라거나 돈이 되는 곳에 먼저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적합한 기술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 우리가 시민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는 유독 시민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학은 나의 삶과 굉장히 멀리 있고 사람들 일반 정서가 어려운 것이고 특정한 누군가 하는 것이고 이런 굉장히 거리를 많이 두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아까 그 SOS랩 포함해서 리빙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실험실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전 리빙랩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리빙랩과 그럼 그냥 과학자들의 과학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연구 문제의 설정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엄밀성이라거나 어쨌든 과학계가 필요로 하는 문제 아니면 어떤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먼저 그것으로 이제 문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노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정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 무슨 문제를 던지느냐 이거에서 시민들이 시민연구원으로 좀 참여를 하면 좋고 아까 네이버의 사례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연구 수행의 과정인데요. 보통 과학을 하거나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어떤 실험을 하건 연구를 하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 순수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부적인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보통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험실 안에서는 완벽했는데 밖에 나오면은 이상해지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 리빙랩 방식은 거꾸로인 거죠. 밖에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한 것을 우리 옳은 것이라고 하자라는 이제 거꾸로 된 이제 논리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은 영향을 발휘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안 만들기인데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가 아니라 일단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로 한번 중간까지만이라도 된 것을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그러면서 또 개선해내고 이런 반복적으로 우리가 대안이 완전 멋있는 최종안 이것만 대안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계속 참여하면서 같이 이제 진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양측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학에 더 친숙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만 사례를 생각나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태양광을 늘려야 되라고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그 유럽식의 그런 태양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성내골 그 리빙랩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자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시민들도 의견을 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학에 요구를 하고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사례들도 가장 최근의 사례들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 번 얘기를 더 들어보고 다음 이제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또 표현할 건가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최문정 교수님한테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AI하고는 어디에서 협조점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과학기술이 우리의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또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궁금하고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잠깐 그 이야기 말씀드리면 사실 이공계나 어떤 과학기술계가 그 자원봉사랑 되게 멀다고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카이스트에도 이제 국경공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학자들이 그 제3섹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되게 인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사실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 오늘 주제가 이제 과학을 활용한 자원봉사 확장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봉사에 과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회과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 안에서 이제 사회복지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의 여러 영역 중에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난프라핏이나 무슨 제3섹터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에는 그게 상대적으로 역사도 짧고 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특정 이제 복지 분야,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빈곤 이런 특정한 영역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것도 자본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는 복지부가 있고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도 많고 지자체도 있고 사실 제3섹터 자원봉사는 약간의 정부의 어떤 펀딩이 들어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정말 시민사회가 발전해야지 자본이 돌아다니는 그럴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 이제 GDP 높은 거가 아니라 제3섹터가 발전하는 또 시민사회가 발전을 해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해외에서 발전된 거는 많은 과학기술이 랩에서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많은 과학기술이 랩에서 굉장히 많은 게 통제된 상태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특히나 기계공학이라던가 어떤 그런 유저의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공간에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공학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게 랩이 굉장히 강조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리빙 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이곳을 실험실처럼 활용하겠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사회과학자가 해던 정말 100년 이상 해오던 거거든요.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리빙 랩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항상 있는 자체를 연구해왔고 그래서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어떤 공학이나 과학에서 보는 거를 사회과학을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새로운 건데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리빙랩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 관련돼서 저도 오늘 오면서 이제 뭐가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할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난프라핏 중에 하나가 미국의 IT 앤 아메리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 운전을 그만두면 아주 큰 뭐 뉴욕이나 이런 곳이 아니면 독립생활이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노인 운전자 사고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과정에 이제 캐서린 프런트라는 어떤 그 여성 사업가가 자기 아들이 그 3살 때 치인 거예요. 그 자동차에 치였는데 그게 치매가 있는 이제 노인한테 치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불명이 됐는데 결국에서 이제 잘 치료되고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험금을 크게 받고 그 사회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죠. 어떻게 사회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운전면허를 막 줘서. 그래서 처음에 분노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막 고민을 해보니까 저 사람도 선택권이 없었겠구나. 뭐 정말로 약을 사러 갈 수도 있고 칫솔 하나 사러 가려면 운전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정책대학원을 가서 만든 게 ITN 아메리카인데,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동네를 돌아다니까 낮에 빈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자로 몇 시간 정도 운전해 줄 수 있다. 뭐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정말 뭔가 어디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뭐 매일은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아메리카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아메리카가 ITN 아메리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필요한 게 기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칭 시스템, 그러니까 우버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랑 캐서린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데 캐서린이 남프라필 살지만 우버처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근데 이제 남프라필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매칭 시스템이 되게 필요해서 찾아간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기술을 개발해 줬습니다. 초반에 이제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은 자원봉사만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고요. 왜냐면 자원봉사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내는 택시 같은 그런 드라이버도 있고 그 시스템인데 컴퓨터 안에서 이제 다 매칭이 되고 노인분들은 전화하시면은 이제 매칭해주는 지금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도 굉장히 더 고도로 발달되고 중요하면은 메인터넌스 비용은 많이 줄 것 같아요. 뭔가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근데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스템은 좀 그런 모델로 가면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반 그러니까 시작 비용, 설립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 기업의 ESG들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자원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인터넌스는 상당히 저비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러한 자원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임팩트가 있고 사실은 자원봉사나 난프로핏 섹터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AI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I를 꼭 개발을 안 하더라도 이거를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 희망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활동의 과정,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이 아마 앞으로는 사람들의 손발로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손발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기술 등등이 결합되어진다면은 문제 해결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바빠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세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은 욕심을 여기다 집어넣구나 이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얘기는 이런 걸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원봉사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이런 얘기로 한번 이제 얘기를 복귀해 보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진단할까요? 라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과학의 협력 체계가 필요할까요? 라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무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와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여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공유와 새로운 확산으로 이어지게 할까요? 라는 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출발을 김기룡 대표님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준비된 내용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그 중앙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안녕 캠페인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자원봉사 캠페인의 성과 측정을 해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 요약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그때 한 지역 센터의 사진을 봤어요.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내용은 잘 안 보이고 사진이 보이는데 사진이 뭐가 있냐면 농촌의 그 어르신들이 그냥 어딘가에 좀 지저분한 데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다 꽃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런 거 하시는구나. 뭐 이런 성과를 뭐 잴 게 있나?
왜 이런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하하지? 막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센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 농촌의 쓰레기 소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 원래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는 당연히 정부가 수거해서 이제 그 정해진 방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급하니까 그냥 뭐 태우시기도 하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그거를 마을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스스로 인지하시고 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 사람이 약속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를 태우지 못하게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꽃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확실한 방법이죠. 쓰레기를 이제 태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났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성과를 얘기할 때 아까 그 꽃을 심고 계셨던 그 사진 한 장의 이미지를 보면 아, 저 자원봉사활동이 되게 좋은 활동이구나,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또는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저런 활동을 많이 장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성과 측정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을에 그 소각장이 사라지기 전에 소각장이 있던 시절에 1년 동안에 저 안에서 매연이 얼마나 발생했을까? 이 숫자를 알면 그 매연을 통해서 그 쓰레기 소각을 통해서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켰고 거기서 CO2가 얼마나 발생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론 직접 뭔가 뭐 측정 도구를 가지고 가서 연기 옆에서 이거 얼마나 재냐 이거를 일일이 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그러니까 혼합물을 그렇게 소각했을 때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과학계, 사회과학계에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얼마나 쓰레기를 배출하는지도 국가 통계 자료로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활동이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쓰레기 소각장을 꽃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1년에 15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측정을 했던 거예요.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CO2의 농도, 거기서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뭐 온갖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의 의미가 뭐고 그분들은 왜 이 일을 했을까? 근데 처음부터 농촌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우리 CO2를 15톤 절감해보자라고 그 활동을 전혀 시작하시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가 그 활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 교통정리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거 성과가 뭘까요?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지 않아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성과 측정을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수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데이터 뭐 정량 측정하기 위해서 VSG라는 기준도 만들어보고 성과지표도 만들고 현장에 많이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이유는 일하시는 분들과 봉사자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VSG를 만들었는데 또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또 막 다 숫자에 또 막 몰두하시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더 많이 나와야 돼.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뭐 CO2 농도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어렵잖아요. 센터에서 직접 해보시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앙센터에서 뭐 매뉴얼도 만들고 온라인 교육 자료도 만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원봉사의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하고 싶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일면에 있는 Y라는 거예요. 교통봉사 활동을 왜 해야 되고 농촌의 소각장을 왜 없애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을 아까도 제가 뭐 문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일면에 우리가 했던 봉사활동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활동이 우리가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결과 중심의 습관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뭐 이게 지금 3년째거든요 벌써. 근데 그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처음에는 왜 우리 보고 이런 거 할 거래 막 이러셨다가 오히려 막 그 다른 센터를 알려주기도 하는 실무자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일말의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봉사활동의 가치가 그러니까 저희 제3섹터가 전반적으로 자원을 쓰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생산을 하면 우리는 그거를 재원을 활용해서 소비하는 조직인데 이거를 성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개념으로 성과 측정의 문화가 조금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과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세 번째 세션이 이제 시작인데요. 그 시작하자고 그러면 이제 화내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급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박혜나 부장님한테 이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했던 얘기를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도구,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와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많이 시도하기도 했고요. 오늘 얘기를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적용의 힌트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현장 프로토타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환경과 대상과 문제가 명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풀어내는 것보다 자원봉사 플러스 과학,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해결이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고 여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아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수 있게 알려내라고 하셨잖아요. 알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역의 관심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 영역이 굉장히 참 열악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공적의 지원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좀 협소한 부분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현장 프로토타입의 어떤 시작과 기승전결, 변화의 측정도, 성과들을 가지고 기업을 제안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는 이게 길다 아니다라를 논의하기보다는 여기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좀 찾아내서 우리와 연결할 수 있을까. 초기 처음 시작할 때 SOS랩은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자원봉사 센터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기술과 연결을 해서 정말 당면한 과제였던 문제를 해결한 성과를 거둬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좀 종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을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 현장을 바라볼 때 단지 어려운 사람, 단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어떤 대상들에는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떤 대상들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깊숙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술이 접목하면 자원봉사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 얘기인데요. 나 한마디 보탤 거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눈짓을 주시면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안 쳐다봐 주셔서 많이 갈게요. 네. 먼저 피하셨습니다. 왜냐면요, 5시가 이거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획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저의 속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 얘기를 진행하면서 아이고야,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제가 우겨 넣으려고 했구나라는 제 반성을 급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거기 들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미처 꺼내지 못하고 표피만 이렇게 건드린 것 같아서 기획자로서 제가 기획 잘못한 거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원래 기획 의도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N개의 문제가 있다.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5만 가지 이상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머릿속에 5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사실은 N개인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단순하지가 않고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와 있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와 있는 도전은 맨 처음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좌우지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원인도 다른 만큼 해결법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한테 되게 필요한 게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저는 오늘 얘기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성과를 내려면은 이 과정 관리 속에서 과학적 관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앞에서 정재승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맞아, 자원봉사 관리자가 저거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냥 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활동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가치들을 확인시켜주고 되돌려주는 경험 관리가 참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바시 V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얼마인지 몇 분인지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는 15분입니다. 그건 이제 그 강의의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자원봉사의 시간입니다. 자원봉사가 투입되는 시간은 사실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자원봉사의 시간은 그냥 양으로만 관리가 됐죠. 몇 시간 하셨습니다. 로만 관리가 됐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좀 가지고 가야 될 화두는 뭐냐면요. 자원봉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변화를 설계해야 되고 변화를 관리해야 되고 성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아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시간 관리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관리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논의가 계속 우리 현장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세션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과 올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거 하나만 좀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귀에 이제 피가 나도록 듣는 그 제4차 산업혁명 속으로 진짜 한 걸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제4차 산업혁명을 딱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융합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간의 융합, 그리고 기술과 우리 개인의 삶 간의 융합. 근데 이제 오늘 하루에 그 강연과 그 토론 세션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원봉사 안에도 그런 융합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기술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융합되는 그런 공식적인 시발점이 오늘 학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들이 우리 자원봉사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